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관광정책과 거버넌스에서 전통적 정부 모형의 특징 중에 하나인 관료제를 설명하게 됩니다. 거버넌스 연구하면서 지금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운영 방식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학문적으로는 우리 사회과학의 응용사회과학에 해당되는 행정학 접근을 쭉 이루고 있어요. 관광정책학은 어찌 보면 관광행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학적 접근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법학의 기초를 두고 있고, 또 평가에서는 경제학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응용학문이라는 측면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거버넌스에서는 우리가 행정학적 기초를 가지고 이제 정치학적인 응용을 이렇게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 정부 모형을 연구하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정리하고 그것을 관광 정책에 이렇게 접목시키게 돼요.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질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교수님, 우리가 응용사회과학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범주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 왜 응용사회과학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대단한 질문이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간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또 그걸 가리키는 나도 사실은 우리가 학문적 접근을 할 때 내 학문적 정체성이 뭔가를 이렇게 짚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관광학 개론, 관광론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그것을 다시 이론이란 측면으로 다시 한번 가져오면은 우리는 관광 이론을 공부하는데 관광 이론은 관광에 관한, 즉 관광 현상에 관한 사회 과학적 지식을 의미를 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관광이라는 하나의 사회 현상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을 공부하는데, 왜 응용사회과학이냐면은 이 관광 현상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학제적 성격을 띈다는 것 때문에 응용사회과학이라는데, 이때 이론을 우리가 학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디시플리너리 하면 학문과 학문이, 여기 디시플린이야. 학문과 학문이 국제, 인터내셔널,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의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럼 우리 학문은 어떤 학문들에서 이렇게 적용이 이루어지나? 우리 학문적 접근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심리학이야. 심리학. 그래서 이 심리학적 접근이 어디로 이루어지나? 관광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때 심리학은 주로 관광자 혹은 관광객으로 번역되어 있는 투어리스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즉 관광객이나 관광자가 어떻게 행동하나, 그들의 심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주로 어디다 쓰게 돼? 주로 마케팅에 응용하게 되지, 이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수업 들을 때마다 관광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거야. 그럼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게 되나? 왜 학제적인가? 우리는 관광 심리 이론이라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가게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학에다가 관광자, 즉 관광 영역의 지식을 이렇게 만드는 학제적 전문가들이에요. 학제적 전문가. 이해됐나요?
그럼 여러분 수업 중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만 가는데 요 뚜껑, 요 인터디시플리너의 이것이 확정되지 않고 이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것만 강조해도 뿌리가 없겠지 학문이.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 경영학.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는데 이 경영학은 주로 관광 기업을 연구를 하게 돼. 그러면 이것들이 뭐가 되지? 여기서 무슨 이론이 돼? 관광 경영 이론이 되는 거야. 아, 학제 이론이지 이게. 그 관광 경영 중에 특히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막 커지면서 최근에는 관광 경영이란 이름 대신에 뭘 써? 호텔 경영 이론, 여행업 경영 이론. 또 요즘은 컨벤션까지 컸지? 컨벤션 경영 이론. 이것들이 막 여기서 또 세분화가 이루어져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주로 어떤 이론을 배워? 요거 이론을 배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관광 정책 시간에 배우는 거는 관광 기업 경영만 가지고 관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사회 국가라는 단위, 사회적 단위가 필요해. 거시적인. 이런 측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들의 조직이 있는데 이들에 관계된 연구를 어디서 가져와? 정책학에서 가져오는 거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뭘 만들어? 관광 정책 이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또 한 가지 축이 있지. 어떤 축이 있어? 이제는 관광지 사회 연구를 하지 우리가. 관광지 사회. 그러니까 관광지 사회를 연구하려니까 이것들을 뭐라 해? 관광사회, 관광지 사회. 즉 사회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니까 어떤 학문이 들어와? 여기에 뭐가 들어와? 지역개발학. 이것이 와서 뭘 만들어줘? 우리에게 관광개발이론. 최근에는 이렇게 관광이라는 지역 정부 혹은 지역 혹은 국가 사회만이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지? 이제는 국제적 관계가 중요하지. 한일, 한중 국가 간의 관계가 커지지. 여기서 뭐가 돼? 이제 이 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국제적 단위가 커지지. 최근엔 뭐가 등장해 여기서? 국제 관계학이 등장하면서 여기다 뭘 만들어줘 이제 우리에게? 국제 관광 이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혹은 관광 국제 협력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라임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바꾸자. 관광 국제 협력 이론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왜 우리가 응용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학문들이 와서 여기서 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중학문을 앞으로 한다? 아니면 부전공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관광 경영 이론에 나는 관심이 있는데 그거하고 협력되는 경영을 좀 더 알자. 알았습니까? 내가 관광 심리 이론에 나는 관심이 있어. 심리학을 좀 더 알자. 근데 우리 대학에는 심리학과는 없어.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이 교육 심리 쪽을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미안합니다. 영상에 잠깐 사고가 생겨서 이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은 아니고 누구였지?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편집.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여기서 아직 이것들은 좀 큰 학문들을 얘기한 거였는데 뭐 예전에 요 지리 쪽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랬죠. 옛날에는 요 지리학을 해서 관광 지리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사학적으로 하는 관광 역사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다 기초학문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왜 응용사회과학이냐? 왜 이렇게 학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우리는 종합사회과학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응용사회과학의 특징은 이 공부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전문가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관광학에서 여러분들이 1학년을 일하는 전제하에 얘기를 할 때 지금 관광심리 이론 전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관광 경영 이론은 90%예요. 관광 정책 이론은 이제 우리 대학 아니면 다른 데는 전 데가 거의 없어. 관광 개발도 우리 대학 아닌 데는 하는 데가 거의 없어. 국제 관광은 우리 대학도 아직은 못해. 여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도전할 만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다중학문을 할 때 국제관계 이론을 공부하거나 대학원을 아주 서울대학교 국제관계 국제대학원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한양대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의 관광 영역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서 이것을 더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럼 관광 경영 이론은 우리 공부하지 않아요? 호텔 하지 말아요? 해야지 그것도. 하지만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킬 사람들은 확장시키고 심도 있게 할 사람은 심도 있게 해라 이런 뜻이야. 하지만 특징은 우리는 호텔 경영 이론을 공부해도 우리는 관광이라는 종합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특징이죠. 그걸 존중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호텔 경영을 공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 쪽이네 이런 데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고객 서비스만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사회적 책임. 그래서 신라 호텔이 만약에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데 신라 호텔이 어떻게 서울 호텔 산업에 함께 기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도록 서울 관광 마케팅과 연결해서 연합하는가. 여기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대단하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내 얘기가 다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1학년 공부하면서 다른 공부들을 보면서 이걸 우리 학제 쪽으로 가져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른 공부하면서도 학제 쪽으로. 하지만 지금 교양 과목 듣는 것들은 아직은 이런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대부분이 인문학적 소양, 다시 말하면 표현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구 학문이야.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하지만 이제 2학년 쭉 올라가면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도 대화해야 돼. 니네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 이러면서 자꾸만 폭을 넓혀가야 돼. 그래서 질문한 거에 답을 나는 이렇게 체계로 잡아서 했는데 좀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네. 설명됐습니까 좀? 한번 늘 듣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 자, 오늘 수업으로 그러면은 편집을 위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야 지금. 알았지? 그러면 시간은 13분 58초 9초. 네, 14분까지는 편집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전통적 정부 모형 432쪽을 보면서 관료제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할게요. 관료제는 434쪽에 나온 대로 계층적 특성을 지닌 조직에 관한 이론이다. 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료제는 번역 자체가 제도로 번역됐지? 제도, 관료제. 여기서 크라시란 말은 통치, 디마크라시처럼 통치지. 근데 왜 뷰로크라시가 번역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뷰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에 의한 운영, 통치를 뷰로크라시라고 얘기해. 그럼 관료가 누구냐 얘기를 해야겠지. 관료는 뷰로크라시의 뷰로크래트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말해. 공무원,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원래 뷰로 스페링이 아주 어려워서
아주 자주 틀리거나 그래서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뷰로는 불어기 때문에 그래. 영어가 아니라 불어. 뷰로는 불어에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책상이라는 큰 사무용 책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사무직이라는 상징적 의미야. 즉 사무직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뷰로크라시 혹은 뷰로크래트라고 얘기를 해. 근데 관료란 말이 이미 지금 최근에는 어떤 상징을 띠냐면 너무 경직돼 있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돼 있는데, 요즘 우리 세태를 보니까 진짜 그렇지. 영혼 없이 일하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징어 혹은 별명이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관료제는 종합적인 구성 개념이거든. 아주 많은 속성을 지닌 개념이란 뜻이야. 어떤 개념의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관료제라면은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부의 운영 방식이 뷰로크래트,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관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전통적 행정 모형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야? 관료에 운영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야. 대의민주주의라는, 즉 국민을 대신해서 대리인인데 그 대리인이 관료로서 활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통적 정부 모형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정부는 누가 운영하는 거야? 우리의 대리인이 누가? 관료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정부, 우리를 대신해서 관료가 운영하는 그 정부, 그때 관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특징을 내비하면, 첫 번째, 관료의 권한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법적으로 권한된다. 따라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다?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이, 장관이 누구다?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즉 관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법에 정해진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직위를 갖게 돼서 권한을 얻는다, 그 얘기했는데 435쪽에 보면 이거 참 의미가 있잖아. 권한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야. 관료는. 그러니까 관료는 내가 어떤 관광국장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부여받는 게 아니야. 나 개인이 관광국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관광국장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연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의 권한으로 얘기한다는 걸 의미해. 경찰도 이럴 때가, 경찰로서 당신을 연행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하지만 법적으로 나는 내 권한을 발휘합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적 관료제란 말도 써. 법적 관료제. 법칙주의에 속한다 이거야. 우리는 모두 우리의 관료들은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권한이 있는 거지 자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직책에 따라서 있는 거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인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자기가 그렇게 권한이 있는 걸로. 자기 직위가 권한이 있는 것. 계층제 구조라는 것은 주로 이 관료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료제 그러면 계층제 모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계층제 모형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층제. 근데 사실은 법적 권한이 더 중요해.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계층제야.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뭐 상하가 구분돼 있고 막 그래. 너무 관료적이야 이런 얘기하지. 이걸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계층제. 그다음에 모든 직위의 권한과 사무는 문서화된 법규에 의해 규정되고 그들의 의의는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도 아주 의미가 큰 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실증적인 자료를 한다, 자료를 압수한다 그런 거지. 모든 일은 뭐를 준비한다? 문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고, 특히 대통령의 이 업무에 관한 문서는 대통령 정부 기록원에 있어서 기록원에 모든 걸 보관을 해서 기간이 있을 때까지는 대비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알았습니까? 최근에는 이 문서가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전자메일로 대부분이 보관되고 이렇기 때문에 해킹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 그동안 있던 모든 대문서 같은 거를 해킹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것들이 막 등장을 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436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기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모든 에 정한 직위의 담당자로서의 임무를 하게 되는 건데, 즉 사적 이익을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제는 대표성의 실패란 말을 했었지만 오늘은 뭘 얘기하느냐? 공익 기준의 원리. 최근 우리 사회가 점점 배금주의 사상이라고 할까? 모든 행복이나 성공의 기준이 물적 기준으로 자꾸만 이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런 공익 기준이라는 것을 잠깐 망각해서 실질적으로 관료들이나 이런 집단에서 부정, 부패가 만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좀 우리가 공익에 대한 기준, 이것을 자기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최근 뭐 과거에도 우리가 고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공익성을 놓칠 때, 사익을 추구할 때, 특히 책임 있는 자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이 아니라 자기라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공익 기준의 원리. 그 다음에 전문화야. 전문화는 훈련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것이 급수에 따라서 5급 공무원, 뭐 7급, 9급, 또 직종에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사람을 뽑는데, 이것들이 전문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전문화가 도저히 관료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다양화되면서 최근에 이런 전문 지식이 오히려 사회와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공무원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그러한 지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요 앞에 보면은 뭐 국가고시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던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관광 행정을 맡는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관광에 대한 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만 이제 미국은 사람들을 뽑을 때 부처별로 뽑아요. 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로 뽑아. 우리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뽑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더 발전시킨다면 부처별로 뽑아라. 부처별로.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전공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제 아직도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번 공무원 시험 제도도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뭘 보여줘? 경로, 의존성을 보이는 제도로서의 속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린 아는 게 굉장히 많지. 굉장히 많아. 조직은 항구적인 거예요. 조직이 항구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직이 기업처럼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관료자는 조직의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정부의 이름을 바꾸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들 얘기를 해요. 최근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부가 문화관광부로,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자꾸만 이름들이 바뀌어. 그게 나중에는 그 부처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되고, 이번 정부는 또 박근혜 정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뭐 하는지 잘 몰라. 이 얘기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정보통신 의무가 있거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고 통신은 통신계통에 속하거든. 어느 부처에 속할 것 같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느 부처에 소속돼서 일을 할 것 같아? 잘 모르겠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돼서 일을 해. 그러다 보니까 부처의 업무와 일과 타이틀이 잘 안 맞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조금 정부에 대해서 불확실한 성을 갖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6가지 원리가 바로 전통적 정부 모형의 특징인 동시에 전통적 정부 모형의 조직 관리의 대표적인 운영 원리인 관료제의 원리다. 좀 이해가 됩니까? 전통적 정부 모형은 관료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관료제의 운영 원리가 이렇고, 그렇다면 정통적 정부 모형의 운영 원리도 결국은 같다. 거기 다른 차이점이 있자면 대의민주주의, 리프리젠터티브 디모크라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가 사회 문제를 얘기할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네. 대표성이 확실히 확보돼야 될 것. 또 한 가지 뭐지? 공익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개가 실패하면 그 나라는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437쪽에 이제 현대적 정부 모형으로 가게 되는데, 정부 모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지난 시간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431쪽을 보면은 행정 이론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은 정부 모형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치 행정 이원론의 시대가 될 때, 정치 행정 이원론의 시대, 즉 1887년부터 1930년까지, 그때는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서 정치, 즉 입법은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한다, 분리가 돼 있던 것이 1930년 경제 금융 위기와 함께, 대공황과 함께 정치 행정 이론론이 와서 행정부에 대한 재량권과 권한 위임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행정부가 비대해지기 시작하지. 이것을 우리가 정치 행정 이론론이라고, 그때의 정부 모형을 우리가 거대 행정국가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대 행정국가 모형이 필요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사회 문제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여기에 대한 큰 토론도 할 수 없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로 빠른 속도로 가게 돼. 그리고 전후에 여러 가지 복구를 할 때 그래도 필요했던 건 뭐지? 행정의 효율성이 필요했지. 그러니까 입법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간섭보다는 행정의 권한이 더 커진 거예요. 그렇지?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는데 문제는 뭐냐? 1960년대에 오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비대해진 거야.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거대해진 거야. 너무 비효율이 막 발생하기 시작해.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발전 행정 시도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주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행정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Development Administration, 그래서 행정을 통한 모형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전통적 정부 모형인데, 1980년대에 오면서부터 이제는 뭐가 생겨? 비효율의 문제가 너무 커지는 거야.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전부 다 공무원들 일하는 데 들어가지 복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정부를 줄여야겠다. 작은 정부 모형이 등장을 하게 돼. 이것이 1980년. 마침 세계 자본주의도 그동안에는 어때? 고전 경제학, 즉 고전적인 자본주의가 수종 자본주의가 되고, 수종 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어디로 변하게 돼? 이제 신자유주의로 들어가서 신고전 경제학적 이론이라는 것이 1980년대에 등장하게 돼.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정치, 경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질 않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우리의 뭘 만들어줘? 사회 맥락을 만들어줘.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줘. 알았습니까? 정치, 경제가 같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했어. 그런데 1990년대 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거버넌스. 이제는 정부가 작은 정부가 돼서 이 규모가 큰 것들을 시장에 띄워주고, 다시 말하면은 전력도 이때까지는 정부가 있었는데 한국전력은 이제 민간 기업이지. 그래서 주식을 공모하고 있잖아. 다 띄워냈어. 이렇게 띄워내는 거야. 띄워내는데 띄워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실제로 운영 방식은 관료제 모형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려면 거버넌스. 협력적 통치 방식, 즉 민관 협력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 방식은 그대로 두고 규모만 적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경제학적 기초였던 신자유주의에 기초했던 신공공관리론의 시대를 넘어서서 어디로 등장해? 뉴 거버넌스, 즉 거버넌스 모형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학에서도 이제는 학생 서비스 센터란 말을 썼는데 이제는 그런 말 쓰지 않고 서비스란 말을 없애버리고 학생센터. 또 동네에 가면은 옛날에는 주민 쓰는데 주민 고객이란 말도 없애고 이제는 주민센터.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선택한 이것을 중요해서 공공성이라고 해서 지난번 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정부의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함께 하는 이때 우리는 뭐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부는 바로 누구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한다. 이래서 공공성은 정부가 선택한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그럼 거버넌스를 우리가 개념을 하는데 자, 참고로 이것을 지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면은 우리는 관광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연구하는 관광 현상은 관광자라는 개인도 아니고 관광 조직이라는 기업과 정부도 아니고 관광지 사회만이 아니라 이 모두를 전부 포괄하는 관광이라는 사회 영역을 공부한다. 여기에는 관광 심리학에서 온 경영학에서 온 경영이론, 관광 정책이론, 그 다음에 지역개발학에서 온 관광 개발이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는 관광에서도 국제관계 이론이 중요해졌고 이 국제관계 이론을 적용한 관광국제협력 이론이 그렇게 발전해서 관광의 바람직한 관광 사회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개인들에게 행복을 우리 사회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437쪽) 우리가 거버넌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개념을 정의하기도 하고 그 개념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개념적 지식을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별로 어떻게 거버넌스 유형을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피터라는 사람 또 로즈스 그 다음에 쿠이만, 피터슨, 피에르 이런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다 그냥 참고로만 하고 쿠이만만 한번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참고로 439쪽에 보면은 피터슨은 거버넌스를 시장 모형, 시장 모형이라는 것은 신공공관리 시대의 정부 모형을 의미하겠지. 참여 모형, 참여 모형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거버넌스 모형이겠지. 신축 모형, 이것도 신축 모형도 작은 정부, 다시 말하면은 신공공관리고 탈규제 모형도 신공공관리위원회. 다시 말하면 피터슨은 시장 참여, 그 다음에 신축 탈규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할 거예요. 로즈는 시장 모형, 계층 모형, 네트워크 모형을 했는데 이 로즈의 거버넌스 유형은 시장 모형은 신공공관리 정부를 말하는 거고 계층 모형은 전통적 정부 모형을 말하고 네트워크 모형은 거버넌스 모형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쿠이만은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쿠이만의 것을 조금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쿠이만은 거버넌스를 자치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계층적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쿠이만 같은 사람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정부 운영 방식으로 일반화시켜서 보고 있어요. 협치만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마다 조금 달라. 사회과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은 연구를 할 때는 자꾸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아주 어려울 때가 많아. 이 사회과학의 특징이야.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국민의 상식적 지식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중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면은 이제 대학에 와서는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이만은 자치적 가버넌스의 중심 역할은 이제 사회라고 보면서 모든 의사결정은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은 상호작용, 이래서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정책 네트워크에서 배웠던 민관의 상호작용이 정책 결과를 가져온다 했던 연구와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 사회, 수평적 관계, 민간 파트너십 그랬는데, 여기서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 자치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지 하나의 큰 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상주의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가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쿠이만은 자치적 거버넌스는 그냥 주민자치처럼 정부의 간섭 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치적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 없는 정부겠네. 그지? 정부가 없는 정부의 활동까지 얘기해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정부가 사회가 수평적 관계를 갖고 민간 파트너십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근 쓰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어떤 거버넌스를 말해? 쿠이만에 의하면 협력적 거버넌스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협치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 가장 적용이 많이 되고 우리가 지금 많이 통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협력이란 말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쿠이만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쿠이만은 또 전통적 정부 모형을 계층적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버넌스, 우리가 관료제를 설명할 때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된다, 공익적 기준이 돼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문서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도 왜 계층이란 말을 이렇게 크게 집어냈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거버넌스와 전통적 정부 모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계층제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관료제를 설명할 때도 공무원, 즉 관료에 의한 운영이라는, 관료에 의한 통치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계층적 특성이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관료제 그러면 관료에 의한 통치, 관료 가로 열고 계층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겠지? 알았습니까? 문자 그대로. 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를 얘기하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거버넌스란 말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다양하게 쓰이는 일반 거버넌스의 유형 혹은 형태를 한번 쭉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해. 교수님, 이걸 다 암기해야 되나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생활에서 쓰이니까. 상식이야. 제2호선 우리가 타는 지하철역은 한양대역이지. 이걸 암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쭉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글로벌 관광이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란 말이 쓰이고 있어. 이 글로벌 거버넌스는 소위 말해 국제관계 이론에 쓰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유엔 산하에 있어서 많은 회원 국가들이, 또 OECD나 이런 국가들이 국제 기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 기구예요.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이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일 혹은 중일한 혹은 뭐 일한중, 이 3개국이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을 하잖아. 그리고 기준을 정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거버넌스라고 했지. 동부아시아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이펙을 통해서도 관광 얘기를 하잖아. 이것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거버넌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계층적으로 누가 만들어 그걸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국제 관계를 만들어가서 만든다. 네트워크가 중요하겠지. 글로벌 거버넌스. 여러분 중에 10명 이상은 나는 우리 국제 관계 연구를 해서 관광 국제 협력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 그 비전에 동의합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비전에 동의합니까? 여기서 벌써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한국과 중국에 연결된 협력 전문가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유리한 지역에 와 있지 벌써? 그렇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 베트남에서 온 트랑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한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미 길을 걷고 있잖아. 이것들을 거기에 자꾸만 접목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이제 국제 협력을 위해서 국제 기구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국제 기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ECD에도 있고 UNWTO도 있고 UNWTO의 한국 산하인 스텝자단도 여기 있고 APEC에도 있고 다 있거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다층적 가버넌스란 말이 쓰이고 있는데 다층적 가버넌스는 주로 EU 같은 게 많이 써요. EU는 국가와 국가의 연합이지. 이런 국가에서 EU 정책을 보면 거버넌스가 아주 다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멀티 레벨 가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EU가 만들어진 국가는 EU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국가 단위에서 별도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잘 안 됐을 때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번에 EU에서 탈퇴를 해서 브렉시트를 했는데 이 브렉시트도 결국은 거버넌스에 실패해요. 근데 거버넌스는 늘 아주 위험하고 아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해요.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기준을 맞추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런 한계점을 잠깐 보여주게 돼. 아주 연약한 모습이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것이 좋은 바람직한 결정을 가져온다는 거야. 왜? 누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공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굿 가버넌스란 말도 좋은 가버넌스란 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경험을 했어요. IMF는 지난번 우리가 1998년, 1997년의 말에 우리가 한국의 외환 위기, 외환 보유고가 많지 않아 생긴 위기. 근데 이 위기를 할 때 처음에 한국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이 외환 위기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타일랜드에서 태국에서 처음에 외환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외국에 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타일랜드가 외환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거야. 맞이하는 소문이 들렸어. 그랬더니 좀 있더니 말레이시아가 외환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의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오다 보니까 한국이 갑자기 온 거예요. 왜 한국이 왔느냐? 경제는 심리라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금리 나니까 해외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전부 돈을 빼서 가는 거예요. 타일랜드에서 막 이렇게 기침이 하니까 한국이 갑자기 우리는 괜찮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중에 돈이 없는 위기, 금융위기. 외환을 통해서 경제가 위기가 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외환이 우리가 부족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스와핑 서로 당분간 빌려 쓰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다 정치가 있어. 없었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 일본에게 야 너네 그러지 말고 빼지 말고 우리 조금 더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도 위험한데? 그리고 빼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했지. 근데 이제야 실망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게 됐는데 이 외환 위기를 겪게 되면서 IMF가 한국 경제 문제를 부도가 나니까 자기들의 경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자. 그렇다면 외환을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IMF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 굿 가버넌스.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 니네.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익 기준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은 엄청나게 어려웠어.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게 뭐죠? 모든 기업들, 공기업들을 민영화를 한 거야. 굿 가버넌스, 신공공관리체, 작은 정부 만들기 위해서 민영화를 한 거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민영화가 그때 이루어졌어. 그리고 각종 정부의 민간 자문위원회를 다 설치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이죠? 기업들은 사회이사 제도를 해서 자기들의 경영을 민간 외부의 사람들에게 다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IMF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굿 가버넌스는 사실은 뭐지?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다? 주문에 의해서. 그런 단점이 있겠지. 좋은 가버넌스는 그래서 신공공관리, 신자유주의 체제의 기본 논리에 기초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뉴 가버넌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때 뉴 가버넌스는 우리가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닌데 아까 쿠이만이 얘기했던 자치적 가버넌스가 바로 이런 뉴 거버넌스란 말을 쓰는데 이때 뉴 거버넌스는 완전히 정부가 하나의 부분이 돼서 일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큰 사회 문제가 있으면 이런 뉴 거버넌스를 활용해요. 협력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공항을 우리가 설립한다 그러잖아. 신공항 건립위원회를 만드는데 정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민간인들이 결정하게 만들어. 자치적 거버넌스가 적용된 거지. 뉴 거버넌스가 적용된 거야. 특히 거버넌스 중에 협력적 거버넌스보다 더 진일보한 거를 우리가 뉴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자치적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이미 쓰고 있어. 이번에 우리 정부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뭐라고 그래? 거국내각을 만든 자? 이제는 정부가 지명하지 말고 제야단체 시민사회들이 함께해서 만들자는 것을 만들자. 이건 누가 만드는 거야? 바로 이게 뉴 거버넌스예요. 노사정위원회가 우리도 있거든. 노사정에 정부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의 구성 요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나는 뭐라고 그랬어? 자치적 거버넌스는 이상주의적이라고 했잖아. 실제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하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협력적 거버넌스 얘기했지.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미 모두 들어와 있다. 자치적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도 이미 들어와 있다. 여러분들도 어디 학과에서 무슨 MT를 간다, 뭐로 그런다? 그랬더니 갑자기 회장이 여기에서 탄핵 위기에 모이게 돼. 왜 너 맘대로 결정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네가 좋아하는 곳이라며 거기가. 불신을 받기 시작해. 그러니까 회장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빠질 테니까 니들끼리 결정해. 뉴 거버넌스. 이거 이 정도 되면 그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 나는 지금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예를 찾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중간 시험을 보는 거야. 기말 시험 볼 때가 됐어.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했는데 나는 빠져. 여러분들이 결정해봐. 뉴 거버넌스. 자치적 거버넌스.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죠 이미. 이것들이 뉴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해. 여기다 메타 거버넌스란 말도 쓰고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렵겠다. 메타 거버넌스는 뭐냐면은 전력적 거버넌스. 메타 거버넌스는 초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봐. 나 좀 봐봐. 쉬운 얘기야. 우리가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부가 직접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떤 거버넌스적 접근을 하자고 결정을 했어. 근데 어떤 거버넌스를 할까? 협력적 거버넌스를 할까? 자치적 거버넌스를 할까? 이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메타 거버넌스라고 얘기해. 메타라는 의미는 META 초란 뜻을 갖고 있지. 하나로 이렇게 총망라해서 선택하는 거버넌스. 메타 거버넌스는 메타 거버넌스라는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메타 거버넌스로서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 전략적으로.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을 때 어떻게 이걸 결정하지? 그랬더니 회의에서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 이번 이 접근은 메타 거버넌스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 거버넌스가 뭡니까? 그랬더니 거버넌스 유형 중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메타거버넌스. 그러면 메타거버넌스는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전략적 선택을 말하는 거겠네. 그래서 우리가 검색할 때 어떤 검색이 있어? 메타 검색이란 말이 있지. 메타 검색. 이건 뭐지? 많은 선택지 중에 내가 선택지를 다 중에서 그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걸 메타 검색이라고 그러지. 메타란 뜻은 그러니까 전략 선택지를 말한다. 응?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은 일상생활에서 한번 써보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지? 야, 메타 검색해봐. 야, 메타적으로 좀 분석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쓰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야 지금. 사회과학의 좋은 점은 일상생활에 이미 다 쓰고 있어. 로컬 거버넌스란 말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을 범위해서 쓰는 거버넌스를 로컬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관광 두례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지방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관광 두례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버넌스의 유형인데 특히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역으로 해서 설악산 지역이라는 광역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악산 지역 광역권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설악산 지역의 광역권 거버넌스는 뭐냐면은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민간 기업, 민간 시민단체, NGO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들어와서 결정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지리산 권역 광역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요. 거버넌스는 아무데나 막 붙이면 되는 거네. 예스. 정부의 새로운 운영 방식에는 붙일 수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정책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어요. 정책 거버넌스는 어떤 정책을 할 때 그거에 맞는 협력적 의사결정, 네트워크적 의사결정을 우리는 정책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료관광정책, 그러면 의료관광정책 거버넌스, 남북관광협력, 그러면 남북관광협력 거버넌스, 거버넌스란 말을 쓰는데 거버넌스는 그러니까 가로 열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협력적 의사결정, 협력적 통치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관광정책의 적용. 관광정책에서는 446조에 나온 것처럼 관광정책 거버넌스란 말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관광 개발할 때도 보면은 어떤 관광지 거버넌스, 관광지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특히 뭐 의료 관광, 무슨 마이스 관광 이런 거에 정책에 대해서 정책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447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것 중에는 지역 관광 거버넌스란 말을 써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마을 기업 거버넌스, 때로는 마을 기업 단위에서도 거버넌스를, 컨벤션 산업 정책 거버넌스 이렇게 지역별, 대상별, 기능별 거버넌스 유형을 모두 포괄한다. 그래서 관광 거버넌스 그럴 때는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 관광 거버넌스 그러면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란 측면에서 볼 때는 정부는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축이지 자치적 거버넌스처럼 완전히 그 중에 하나가 아니야. 수평적 관계를 맡는 하나의 축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미 국민들은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어. 이미 국민들은 함께 참여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작은 정부를 얘기해. 자기들이 우리에게 프로바이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링 하려고 요구하고 있어. 직접 로잉하지 말고 우리에게 스티어링만 하라고 요구. 어떻게 하지? 왜 안 되지? 역량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 이 핵심 역량을 골드스미스 앤드 캐틀이라는 학자는 크게 448쪽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거버넌스적 역량을 갖추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은 자꾸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되고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늘 속상해. 그렇지? 주인이 가슴이 아픈 거야. 수인이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속상한 거야. 그래서 속상하면 그냥 속상해야 되는데 분노까지 생겨. 사회적 분노. 그렇지? 정덕이도 기분 나쁘지 요새. 사회적 분노가 막 생기는 거야. 개인은 괜찮은데 도대체 속상해 죽겠다는 거야. 뭐 때문에? 내 대리인이 내 맘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대리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너 정말 우리 대리인 역할 제대로 하려면 이런 역량 좀 갖춰봐 하고 골드스미스는 얘기를 해. 어떻게? 첫 번째 448쪽. 갈등 관리 역량을 좀 갖춰봐. 첫 번째는 파트너 구성부터 시작할게. 파트너 구성 좀 해봐. 어떤 파트너를 가질지, 누구하고 협력할지 얘기를 해봐. 비선조직하고 협력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공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야. 제대로 된, 알았습니까? 파트너를 가져. 파트너 한다고 해서 비선조직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우리도 학교 회장을 뽑아놨어. 그랬더니 학교 회장이 자기가 뽑아준 뭐 각 부장 뭐 이런 거 있겠지.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실제로 의논은 누구하고 해? 성희하고 하는 거야. 성희야 어떡할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발표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야 그럴 수 있겠지. 파트너를 잘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 능력 키워라. 협상 능력 키워라.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을 갖춰라. 창의적이고 혁신해라. 늘 새로운 통찰력으로 개발해라. 또 한 가지 환경 인지를 제대로 해라. 변하는 환경이 국민이 이걸 요구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모른 척하면 되겠어? 인지 능력 키워라. 기업가 정신. 좀 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업가 정신으로 해야지. 안 돼요, 안 돼란 말만 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해. 잘못 기업가 정신을 가지면 안 되겠지 또. 문제 해결, 그리고 갈등 관리. 이렇게 8가지 새로운 정부의 능력을 얘기했는데 이 정부의 능력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고시 과목에서 나오는 고시의 시험 내용과 관계없다.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우리 시험 중에 경제학 보고 법학을 보고 각종 시험들을 보는데 여기는 그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계속 교육 필요하다. 시험을 합격하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인간관계, 갈등관계, 커뮤니케이션 등등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야만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주인을 만족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 발음 더 나아가서 단계별 전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계별 전략에서는 첫째, 설계.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적, 다시 말하면 협치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 할 때는 뭐를 갖춰라? 설계를 잘해라. 그리고 관리를 잘해라. 어떻게 설계해요? 그랬더니 공공가치를 분명히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공공적 가치가 있는지를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 규정이 어긋나서 케이블카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데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서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공익적 가치, 공공적 가치를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국립공원이나 이런 공공사업할 때는 어떤 계약을 맺어? 사회적 계약을 맺어. 소셜 어그리먼트, 사회적 계약, 소셜 컨트랙트를 맺는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빌딩, 슈퍼 빌딩을 세울 때 교통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지하를 파서 지하도에서 교통을 집어넣고 거기서 모든 순환돼서 가는 버스들은 지하의 순환 버스 정류장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 잠실에 가보면은 지하 공사가 막 있거든. 그러면 잠실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서 왔던 성남이나 이런 데서 왔던 버스들은 지상에서 순환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지하에서 순환돼서 가는데 그 비용은 누가 대라? 롯데 월드가 대라. 이렇게 사회적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공공가치를 규정하는 거예요. 재원 확보. 거버넌스는 실행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적절한 참여자. 이게 문제야. 비선이 아닌 거야. 적절한 참여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참여자를 하라는 것. 알았습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유형을 잘 탐색해라. 정책 공동체인지 이슈 네트워크로 갈 건지, 민간 시민 단체를 다른 나라들도 한국뿐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제외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기초적인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거는 하기 굉장히 어려워. 다음으로 관리 단계. 이렇게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사소통을 채널을 만드는 것, 업무를 조정하는 것, 관계를 구축하는 것. 넷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책무성을 확보해야 돼.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면 그 위원회의 권한은 뭐고 위원회는 어떤 책무가 있는지를 명시해야 돼. 간혹 나도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가고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회의도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의 권한도 명시도 안 돼 있고 나의 책무도 명시가 안 돼 있어. 어찌 보면은 이러한 협치라고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환상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면은 협력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그냥 만든 데가 많아. 이런 것들은 효율적이고 또 책임이 별로 없겠죠. 거버넌스는 이렇게 교과서에만 있지 않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경험적 연구를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참고로 어떠한 인과관계적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확실한 지식이 되면은 교과서로 올라오게 되는데, 어떤 지식들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451쪽에 보면 가버넌스 형 네트워크적이다, 또 운영이 아주 시장적이다, 이런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뭔지를 연구를 하는데, 환경적 요인, 상호작용 요인, 정부 내부 요인, 민간 영향 요인,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것들이 어디에 포함되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구축. 거버넌스 구축을 할 때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지를 만드는 것, 이러한 연구의 기초에서 449쪽에 나온 것처럼 골드스미스와 에거스는 설계 단계와 관리 단계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영향 요인 연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연구의 결과가 왜 이연택은 설계 단계와 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골드스미스일까? 우리보다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축적을 갖고 있다. 억울하죠, 조금? 같이 공부하면서도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보편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축적된 지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 450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버넌스 형성을 종속 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재미있는 연구를 할 사람은 대학원으로 오시오. 453쪽에 보면은 이런 의료 관광에 우리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의료 관광 정책 거버넌스와 관계돼서 의료 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임형택 박사가. 임형택 박사는 우리 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 무슨 대학이더라? 선문? 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로컬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 특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있는지 454쪽에 똑같이 이렇게 영향 요인 분석을 했는데, 요 김성태 박사가 우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다음에 454쪽, 455쪽에 보면은 지리산 권역을 중심해서 광역권 거버넌스는 어떠한 영향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나 연구를 했는데, 권신일 박사는 우리 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 세계적인 홍보 회사인 에덴만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에덴만이라는 회사를 한번 쳐보면은 거기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학생들도 그쪽에 가서 인턴도 좀 하고 있고 아주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들도 관광 홍보, 국제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하면은 선배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관광학과는 숫자는 적은데 나아가는 분야가 너무 다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잘 따라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미 30년 이상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길들이 이렇게 큰 길은 아니지만 이렇게 따라가면 발자국이 이렇게 있어. 좋죠? 하지만 또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도 안 가본 길을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지 말고 정체하지 말고 남들이 많이 안 가본 길 혹은 남들이 감아서 많이 이미 갔지만 그 길에서 더 큰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은 길을 찾아야 돼요. 알았죠? 나는 이 공부하는데 길이 없어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알았지? 길이 있다. 따라하세요. 너무 많다. 456쪽 드디어 주현정 박사, 김경희 박사는 우리 지금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김경희 박사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컨벤션 산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거버넌스 형성을 공부하면 거버넌스가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정책 성과가 좋다.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영향 요인이 나는 456쪽에 있어요.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거버넌스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정책 성과가 좋은지를 이렇게 관계 구조적 모형을 통해서 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따라서 아무리 지역 정책 행위자들의 역량이 좋아도 이들이 거버넌스 형성을 안 하면 정책 성과는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실증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거버넌스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오고 다시 보면 정책 산출, 즉 바람직한 관광 정책 산출을 위하여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정치 체제론, 환경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집단론, 이 둘이 영향을 줘서 이것이 정책이 산출될 때, 즉 환경에 근거한 정책이 될 때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가 성립될 때 뭐지? 정책은 바람직하게 결정된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은 네트워크 단계를 구성해서 이루어질 때 바람직하다. 그렇게까지 했지. 그리고 이때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라 뭐지? 된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역량을 갖출 때 뭐가? 관광 정책 산출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궁금한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사회자본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환경 문제를 다시들 하기 시작해. 정치 환경은 정치 경제 중심으로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 느꼈습니까? 혹시? 정치 제도가 이렇고 경제가 이럴 때 환경이, 즉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었지. 그런데 여기서 사회학자들이 화가 났어. 아니 환경을 왜 정치 경제만 가지고 얘기해? 사회가 중요한 거야. 즉시 사회학자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사회 자본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요 사회 자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회 자본이 확충될 때 뭐가 이루어진다? 바람직한 관광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누가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주장을 하기 시작해. 맞습니까? 다시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자본이 중요하다라는 패러다임을 만나게 돼. 정말 이제 하나씩 쳐들어가고 싶지.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누가 손들고 그럴 거야. 교수님, 여긴가 어딘가 다른 건 혹시 있을까요? 그 공부를 이제 같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학자들이 왜 사회 자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